이번 주 승부. 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는 항상 여론 동향 살펴보는 순서죠. 여론의 움직임으로 정치권 동향 점검해 보는 순서입니다. 이번 주 승부. 자,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승부사 소개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이번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정치 또 경제 사회적인 문제 많이 여러 가지 있었었는데, 자, 승자가 또 누구고 패자가 누군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배종찬 네. 소장님, 이번 주 승자 누굽니까? 저는 정말 이게 전대미문의 최악의 사고죠. 바로 네. 이 재난입니다. 이 트리키의 지역에서의 그 강도 7.8의 이 지진 발생. 네. 지난 한 주 동안,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이 뉴스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구조대를 급파했는데, 예. 제가 승자로 꼽은 이유는 물론 뭐 참사입니다. 정말 수많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금 뭐 사망자 집계도 잘 안 될 정도라 그럽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뭐 예. 2만 5천 명이 나오는데, 그렇죠. 다음 주가 되면은 뭐 십수만 명이 될 가능성도 그 확률도 25%가 넘는다. 예, 뭐 이런 예. 보도가 나올 정도. 예. 아직까지 보도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우리 YTN을 통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 참사의 현장이지만 그래도 희망이 꼽힌 것은 한국 구조대 덕분이다. 예. 그래서 우리 구조대가 지금 급파가 됐습니다. 급파가 돼서 결국 이 매몰돼 있을 때는 우리 지난 95년도에 삼풍백화점 사고 때도 그랬지만 대충 한 72시간 정도를 골든타임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 예. 3, 4일 정도가 되는데, 이때가 넘어가면 일단 식수 문제, 탈수 문제, 그다음에 심리적인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신체적으로 거의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건물이 이렇게 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힘든 상황인데도 우리 구조대가 급파돼서 지금 구조를 하고 있다. 실제로 이제 그렇죠. 한 보도에 따르면 생존 아이를 업고 나오는 한국 구조대를 향해서 트리키의 국민들이 감동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정말 저라도 달려가고 싶어요. 왜 트리키예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 것이, 우리 6.25 전쟁 때 이 파병됐던 이 21개국 중에서 16개국이 전투병을 파병을 해줬고요. 나머지 5개 국가는 이제 의료 지원을 해줬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터키가 형제 국가다, 트리키예가 형제 국가다 하는 이야기에 속뜻을 제대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6.25 예, 때 예. 뭐 그렇게 했지 이런 정도인데, 그 당시에 이 한국을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피를 철철을 했던 이 전투병이 트리키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터키라는 이름이 더 익숙할 텐데, 다른데 이 국가에서의 파병은 대체적으로 징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병, 한국에 가서 전투에 나가겠느냐. 그 자원병 바로 오스만 투르크 전사들이죠. 그리고 파병한 숫자로는 미국, 물론 미국이 가장 많이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또 영국, 캐나다 다음으로 많은 이제 전투병을 보낸 것이 트리키예인데, 보낸 이 전투병의 숫자 대비해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트리키예요. 희생자가 또 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북한군이나 당시에 인해 전술로 밀고 들어온 중공군이 미군을 보면 이랬지만 영국군을 보면 이랬는데, 이 트리키의 군사를 이랬다는 겁니다. 깜짝이야. 깜짝 놀랐어요. 그 이유가 정말 목숨을 내걸고 싸웠다. 우리가 뭐 장진호 전투도 그러고 지금 90대에 우리 이 또 참전 용사들도 많으시겠습니다만, 트리키에 생각하시면 가슴부터 심장까지 짠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저는 뭐 참 우리 경제 사정도 안 좋습니다만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을 좀 재정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지금 현재 이 대통령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진 튀르키예의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죠? 에르도안입니다. 예. 에르도안인데 이름도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 국명을 바꾼 사람도 튀르키예인데 거의 전행을 일삼고 있어요. 지금 장기 집권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래서 5월에 대선이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진세까지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대비가 제대로 내진 설계가 안 됐느냐. 네. 지진은 잘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앙카라나 이 주요 도시가 있는 지역에
비하면 어디냐면 동남쪽에 위치를 하고 동남부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여기가 상당히 우리 방송에서도 이제 여행으로 많이 다뤄져 있던 그 상당히 유서가 깊은 곳이에요. 근데 1939년에도 여기에 지진이 강타해서 그때가 7.7 3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예. 2000년이 도래하기 바로 직전인 1999년에도 17,000명 정도가 사망했고 지난 25년간 이 수많은 이 지진이 이제 발생을 했던 곳이 바로 이 터키이기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여진도 상당히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아나톨리아 지진 때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단층대죠. 4개의 거기가. 단층대가 뭉쳐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 있는데 왜 그러면 에르도안에게 묻고 싶은 것이 뭐 타국의 대통령이지만 그 돈을 어디 쓴 거예요? 지진세 걷어서 어디 내진 썼느냐. 설계를 해야 되는 거. 실제 네. 우리 정부 청사도 강도 7 또는 8에 뭐 견딜 정도로 우리 서울 정부 청사도 내진 설계를 했어요. 네. 추가적으로.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네. 자, 배종찬 소장께서 이번 주 승자로 트르키예에 파견이 된 우리 한국 구조대를 꼽으셨는데 지금 문제는 건물이 무너진 곳이 많고 네. 지금 현재 겨울이기 때문에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생존자들도 문제고 지금 뭐 사상자 같은 경우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참 이게 앞으로 갈수록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지금 뭐 국제적으로 구호대도 가 있고 구조대도 가 있고 합니다만은 앞으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저희 아이들한테 일단 보냈어요. 이거 지금 지자체 자원봉사센터에서 네. 의류라든지 이런 거 지금 수금을 하더라고요. 예, 그 창구가 따로 있군요. 네, 또. 그래서 그 집에 옷 중에서 뭐 파카라든지 이런 거 좀 예. 챙겨서 보내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대규모 재난이 사실 작년에는 이제 전쟁이 있었고 올해 이제 새해 벽도부터 이렇게 대규모 지진이 발생을 해서 유럽도 다 지금 이제 구호를 하자 이렇게 지금 한 마음으로 모았다고 하거든요. 우리와도 인연이 있지만 이제 좀 먼 나라긴 하지만 이 좀 할 수 있는 걸 모든 것들 좀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이 역사적으로도 이제 바로 접경하고 있는 지역. 이 지진의 대형 재난에 지금 악재에 또 큰 피해를 입은 나라가 바로 접경하고 있는 시리아거든요. 시리아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리아 그러면 아시리아 또 그 이제 인근이 다 이제 유서 깊은 지역이고 실제 트리키예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곳인데 지금 시리아가 더 걱정이에요. 저는 빨리 유엔이 소집돼서 지금 이 반군을 향해서 폭격을 하거나 이런 걸 못하게 해야 돼요. 지진이 났는데 폭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지금 자국 거기가 이제 국민들에게. 시리아 입장에서는 거기가 반군 지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피해가 입는지도 튀르키예 정도는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시리아는 확인조차 안 되고 있거든요. 정말 이거는 우리가 그 인류애를 생각해서라도 예.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인도적인 차원에서 전 세계인이 한 마음으로 더 도와야 되겠고요. 빨리 어쨌든 지금 생존자 구조 작업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안타까운 그런 사고였지만 어쨌든 우리 구조대가 가서 네. 우리 네. 구조대가 가서 또 눈부신 활약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승자로 꼽으셨습니다. 자, 이은영 소장님 이번 주 승자 누굽니까? 저는 곽대리라고 지금 많이 얘기들 되고 있는데 예. 예, 곽상도 의원의 아들 예. 그 미래에서 온 상속을 받은 이분이 결국에는 이제 무죄 처분을 받았어요. 이 50억 대가 없는 돈이다라고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댓글들이 뭐 몇백 개 이상씩 뭐 몇천 개까지 달리는 기사들도 많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정당한 판결이냐 굉장히 많이들 분노를 하시고 계시지만 예. 어쨌든 이 곽상도 의원 아드님 곽병채 씨는 어쨌든 승자다 정말. 예. 이 금액이요 2,200년 동안 일해야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라고 하더라고요. 2200년요? 1,200년요. 아, 1200년? 네. 1200, 어디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냥 1200년? 사람들이 막 계산하고 지금 예. 그런 거예요. 야, 어쨌든 이게 뭐 이제 새 전인데 세금은 대략 한 절반 정도 될 겁니다. 25억 이게 정도 이제 받은 거죠. 워낙 퇴직금 같은 경우에 이제 세금 적용이 되고 나면 절반 정도 금액일 텐데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확인을 해보면 실수령액은 한 절반 정도 실수령액 되는 절반 거죠. 정도 되는데. 그래도 25억이 지금 아이고, 대리급 어마어마한 사원인데 금액이죠. 지금 어마어마한 왜냐면 거죠. 예.
지난해에 이제 당첨자 발표하고 올해 1월에 찾아가지 않아서 기속됐던 그 전북 전주의 로또 당첨금이 20억이거든요. 로또 당첨금보다 많은 거예요. 우리가 로또 벼락을 맞을 확률이 정말 몇 분의 몇이 되겠습니까? 확률적 통계에 의하면. 그런데 이런 20억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법리 내용을 좀 정확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어떤 거냐면 그냥 뭐 50억을 일단은 이제 50억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50억 클럽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받았는데 어떻게 처벌을 안 받을 수가 있어? 그게 아버지인 각상도 민정수석 출신하고 또 의원 출신하고 무관하단 말이야.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인 아들인데 50억을 줬겠느냐. 근데 법원의 내용을 들었다 보면 이런 내용을 합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이제 좀 상당히 이 연령이 이제 30대인가요? 그래서 회사에 취업을 했고 그게 다 자기 결정이고 그렇게 일을 하고서 상속금을 받은 거라면 아버지와 유관하다고 볼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 무관성의 차원에서 결혼을 했고 독립생계를 그러니까요. 그 유지한다는 게 이유잖아요. 독립경제를 유지한다고 해서 네. 저는 요즘에요. 이게 이 법 조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로스쿨에서 이렇게 가르치나요? 아니 그거에 대비해서 곽상도 의원이 예전에 조국 장관 그 딸 조민양 장학금 받았을 때 부모 보고 돈이 나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참 그런 발언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이 50억이 사실은 지금 이게 이 받은 것도 문제긴 하지만 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법적인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 이제 이번에 보니까 죄를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죄를 이제 적용시키는 게 아니고 죄를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거기서 가장 죄를 좀 적게 받는 그런 형태를 검사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입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그 증거나 이런 것들 좀 소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그거를 약간 그 덮는 형태로 가면서 판사 쪽에 법원에서는 그거를 이제 소극적으로 입증이 됐으니까 그걸 좀 누락시키고 이렇게 판결이 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이번 사건이다. 왜냐하면 이게 뇌물 알선수재 정자법 3개의 법이 제목이 들어갔는데 뇌물과 알선수재는 무죄였고 정자법만 죄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런 식으로 검사들이 소극적으로 수사해서 법원의 판결이 좀 이상하게 나온 경우에는 이거를 법 왜곡죄라고 그래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선진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좀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검찰의 수사가 문제냐 아니면 재판부에서 너무 느슨하게 법 적용을 너무 엄격하고 또 소극적으로 법 적용을 한 것 아니냐. 뭐 이 두 가지로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전 의원은 싸잡아 비판했죠. 그 검사의 그 판사다. 이렇게 그랬는데 이건 우리가 이제 좀 이 사안만 가지고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최근에도 여러 정치적인 사법 사례가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도덕적으로는 비난할 망정 법적으로 처벌되지는 않는다. 이게 우리 법에 약간 지나치게 법 조문이 있다 보니까 그 법 조문이 구성이 안 된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법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배심원들이 있거든요. 그럼 배심원들이 또 일종의 케이스 사례처럼 또 배심원들의 적용을 받는 판단이 필요한 그러면은 그것은 굉장히 현실성이라든지 또 우리가 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일관성이라든지 충분성이 적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 이 법 조문으로 해서 법 조문에 없으면 재형법정주의잖아요. 처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판사한테 우리가 이런 비판을 퍼붓더라도 판사가 하는 이야기는 그걸 거예요. 아무리 저한테 비난을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처벌할 조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 감정은 굉장히 격앙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 이 법 체계 자체를 좀 이번 기회에 그 이전부터 만날 개혁한다는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원 아들이 받은 겁니다마는 뇌물죄 적용해서 재판부는 무죄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그쵸. 두 분이 하실 얘기가 많으신데 잠깐 쉬었다가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여론 동향으로 정치권 움직임 살펴보는 이번 주 승부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에 이어서 4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이번 주 승자 살펴봤는데요. 이은영 소장님이 승자로 꼽은 게 이제
곽상도 전 네. 의원의 아들이죠. 네. 곽대리. 네, 곽대리를 곽대리. 꼽으셨어요. 자, 아까 그 이제 마무리로 짧게 한 말씀만 더 붙이면 지금 그 여론 그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남자분들의 그 어떤 표현 의견 표출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좀 판사를 교체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 법원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은데 근데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극적인 수사라는 부분이 사실 우리가 좀 잘 모르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이 무죄가 나온 거는 그 연결고리를 검찰 쪽에서 입증을 정확히 못해서 검찰의 입증 실패인데 지금 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게 항소를 하겠다. 지금 네. 이렇게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항소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항소하기로 했죠. 예. 그러니까는 일반 우리들이 볼 때는 입증을 제대로 못해서 유죄가 될 거를 지금 무죄가 나오게 한 건데 항소를 하겠다니 정말 좀 헛웃음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은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 그 수사를 이제 진행하는 검찰에 대해서 이게 수사가 잘된 수사와 잘못된 수사 이런 것도 우리는 기존에는 다 믿었거든요. 검찰에서 하는 수사는 예, 예. 정확하게 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번 사건이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재판부에 이 곽상도 의원과 아들과의 관계의 연결성을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제출을 했다면 예. 법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걸 경제적인 독립 관계로 본 것이거든요. 아들을.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뭐 법원의 판단은 이제 법리적인 해석을 따랐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항소를 한다는 건 한번 2심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검찰이 예, 어떤 예. 다른 부분을 좀 왜냐하면 국민 정서가 지금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50억이라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신종 상속 이 그렇죠. 기술 아니냐, 그렇죠. 기법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서 네. 보완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근데 뭐 일각에서는 재판부를 두둔하는 그런 뭐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에서는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한 증거와 법리가 적용이 돼야 된다 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미흡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쨌든 뭐 항소 검찰의 항소 2심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패자는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배 소장님. 저는 뭐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데이터 분석을 하는 또 역할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제, 지지율, 예.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일단 예. 대통령 지지율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예.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2%입니다. 직전 조사보다 하락했거니와 올해 들어 최저치입니다. 32. 부정평가는 59%로 나타나서 응답자 10명 중 6명 가까이가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로 내놨는데 네. 정당 지지율 좀 마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소개되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정당 지지도가 이제 국민의힘이 2% 오르면서 37%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3%포인트 내린 31%로 나타났는데 국민의힘 지지율 올라갔는데 배종찬 소장은 왜 패자로 했느냐. 이게 국민의힘이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포인트 내려갔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국민의힘이 오른 2%보다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려간 게 비율이 더 많잖아요. 3%. 이게 정당 지지율은 상호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시소 한쪽 게임인가요? 그렇죠. 한쪽이 못하면 또 한쪽이 올라갑니다. 시소 현상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뭐 장애 집회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중도층의 반응이겠죠. 예.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도 작동이 돼서 올라간 거지 결국 국민의힘이 잘해서 올라간 건 아닌 것으로 해석합니다. 반사이익을 얻은 예. 것이다. 예.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 그 갤럽 조사 말고도 최근에 나온 조사들이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이유가 일단은 그 난방비 폭탄의 여진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서울시에서 그 대중교통, 그러니까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겠다 이 기사가 네. 나왔었거든요. 그것도 좀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게 민생 사안으로는 예, 그렇고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정당의 그 전대에 대통령실의 개입, 대통령의 개입이 좀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크게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떨어진 상태고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하락한 것에 비해서 상승률이 높지 않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올라갔다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도 앞으로 뭔가 선거에서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여지를 남겨둔 것 아닌가 싶기도 그런데 하고요. 이 이제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해서 더 이제 평가가 좋아서 네. 지지율이 올라가는 또 중도층과 MZ 세대까지. 그러니까 내년 총선 우리가 대선을 이야기할 때는 M 여중이었다면 MZ 세대 여성 중도층이었다면 내년 총선은 M 여수거든요. M 여수. MZ 세대 예. 여성 수 아시죠? 수도권. 수도권. 네. 예, 예. 지금 장안의 화제니까요. 알아보십니다. 장안의 화제예요. 그런데 이제 M 여수. 예. 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내려가서 올라간 것이지 뭔가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전개되는 모습을 보더라도 그렇게 박수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이 국민의힘의 부담인 거죠. 뭔가 자력으로 이게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사실 승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저는 오늘 그 국민의힘 지지율 2%포인트 오른 게 그 천하람 후보의 등장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MZ 세대겠죠. 상당히 지금 속을 뻥 뚫리게 하는 그런 예. 캠페인을 펴고 치고 있는데 그게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자, 계속해서 그러면 이은영 소장님 패자 골라주시죠. 저는 그 오늘 이제 그 컷오프 그 국내임 전대 컷오프 발표가 됐는데 예. 윤상현 의원이 빠졌더라고 결국엔 통과를 못했어요. 예, 그렇죠. 대표 패자를 컷오프에서 떨어졌죠. 예, 윤상현 의원 전 의원으로 지금 의원이시죠. 예, 의원으로 꼽았는데요. 이게 지금 국내임 전대가 상당히 재밌는 게 그 아스팔트 표심이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마지막에 지금 추계된 게 한 84만 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79만 정도부터 이 한 최근 몇 달 사이에 들어온 게 이제 아스팔트 표심이 한 5, 6만 이상 들어온 것 같은데 그분들이 지지하는 아스팔트 표심이라는 게 지금 뭐 저 국민의힘 당원들 얘기하시는 그렇죠. 이제 거죠? 그 책임 당원에 이제 등록한 그런 당원들 가입한 당원들이 그 최근에 많이 들어왔나요? 예, 최근에 많이 들어온 그 사람들이 좀 아스팔트 보수의 표심에 가깝다. 왜냐하면 이제 뭐 정강훈 목사 쪽에서 뭐 등록을 시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예. 또 강신업이라든지 뭐 이런 그 보수 유튜버들 그분들이 이제 지지세를 끌어가지고 등록을 시켰다는 그러니까 얘기가 보수성이 있었는데 더 오른쪽인 극우적 성격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강경 보수. 그렇죠. 강경 보수와 극우적 성격의 그 유튜버들이 이끄는 지지세들이 이제 붙었는데 그 유튜버들이 다 이번에 컷오프가 됐어요 이미. 예, 예. 지난번 예비 컷오프 때. 이미 네, 예비 저 컷오프 때. 당에서 예. 제외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은 예외죠. 민영삼 민영삼은 부분은 극우라고 하긴 좀 그렇죠. 네. 네. 민영삼 후보는 좀 극우라고 극자는 보기는- 아닙니다. 네. 오히려 이제 민주당 쪽에 있다가 이제 저쪽 보수 쪽으로 넘어가신 분인데 그래서 이 좀 아스팔트 보수 표심이 찍을 후보가 없었는데 그 표심을 이제 얻은 게 지금 그 황교안 후보 그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생일상 차려되면서 그 표심을 얻었고 예. 윤상현 후보는 그 문재인 대통령 집 앞에 가서 시위를 했는데 여기 별로 그렇게 표심을 얻지 못한 것 같아요. 참 이번에 흥미로운 현상 중에 하나가 방금 전에 이제 패자 말씀하시면서 패자가 이제 윤상현 후보를 의원을 왜 버렸냐 이렇게 네.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정치는 진영 간 대결 구도고 그리고 이 고정표와 팬덤을 노려야 되는 이 정치가 돼버렸다.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상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이성적인 이야기 좌우 양쪽의 균형을 이루는 사람이 있더라도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송을 거의 뭐 보지 않는 사실 뭐 우리 YTN의 이재훈의 정면성보는 뭐 균형감 면에서는 뭐 독보적이죠. 그런데도 사실은 우리 방송을 들어야 됩니다. 이건 뭐 제가 출연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린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양극화될 수 있을까? 물론 경제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윤상현 의원이 쭉 걸어왔던 길을 보면은 무소속으로도 거의 불모지죠. 사실 이 보수 정당으로서는 인천에서 당선이 됐고 이번에도 당권 도전을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에게 이제 지지율이 올라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말 윤심 이야기할 때는 내가 윤심 아니냐 윤상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한 발언이 참 주목을 끌었는데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이준석 전 대표와도 하해를 시도하겠다. 네. 그건 참 지금 당에서는 굉장히 요망하는 일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도 되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어쩔 TV가 돼버린 것이 결국은 이게 일종의 패거리로 해서 뭉쳐야
어디선가든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이른바 팬덤 정치, 진영 정치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자기 고정표가 있는 사람들은 다 올라갔어요. 예. 윤심의 김기현, 그 다음에 또 다른 비윤심의 안철수, 물론 뭐 친윤이라고 안철수 의원은 이야기합니다. 예. 하지만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아스팔트 보수의 이 배경을 안고 가는 황교안 전 그 다음에 대표? 예. 이준석 전 대표의 표심을 안고 가는 천하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윤상현.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조금 우리 방송 시간에 그래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 조경태 의원도 민주당 의원을 역임하지 않았습니까? 예, 민주당에서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옮겨갔죠. 예,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래도 정치적인 균형을 이야기해왔던 사람이고 실제 예전에 제 경우는 시의원에 출마했을 때가 우통을 벗고서 정말 정치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라는 걸 이야기했고 하는 발언을 보면은 상당히 큰 주목을 끌지는 않아도 필요한 예, 우리 정치권에 예. 필요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조한 지지율이라는 것이 지금 안타까운 정치 환경이에요. 그러게요. 예,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개혁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그 당원들한테는 결국 외면을 받은 게 예. 됐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정치가 됐든 뭐 방송이 됐든 간에 어쨌든 조금 팬덤 확실한 지지층이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죠. 네. 예. 예. 아무래도 그 지지층이 있어야지 강성 지지층이 있어야지 그러니까요. 이 존재감이 부각이 예. 되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게 지지가 확 붙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최고위원 선거 같은 경우는 친윤이라고 알려진 후보들이 또 다 똑똑똑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것도 조금 재밌는 현상이다. 글쎄요. 그런데 이제 그건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는데 지금 통과한 최고위원 후보자들 중에는 김병민 그리고 조수진 네. 등의 인물들은 친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정미경 전 의원도 있고. 통과됐는데 한때는 친이준석이라고 불리웠던 이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지만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정미경 전 최고위원을 친윤으로 분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건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청취자분들의 몫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렇다면 뭐 워낙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친윤 이 최고위원 도전자들은 많다 보니 근데 저는 친윤도 고스란히 이 컷오프를 통과한 인물들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여기서 이제 짧게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당 대표도 그렇고 결국 최종적으로 선발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 대표는 4명 중에 1명, 그 다음에 지금 최고위원은 8명 중에 4명이거든요. 예. 결국 마지막에 당선되는 사람은 어느 쪽에 힘이 더 많이 실려 있냐 이건 우리가 조금 더 가려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최고위원 올라온 후보들이 보니까 친윤이라보다 약간 멀윤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다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민영삼 후보도 그렇고 김병민 그 위원장도 친윤이라고 좀 보기에는 약간 멀윤에 해당하는. 그런가요? 예, 김재원 전 의원도 그러시고 최태용 오라 뭐 그런 그분들한테 느낌이에요. 지금 전화하면요 다 지금 친윤이라고 그럴 거예요. 친윤 아니라는 사람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만을 염원한다 그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컷오프 얘기해봤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 주 승부처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배종찬 수장님. 네, 저는 아직 검찰에서 조사 끝나고 나오질 못했을 겁니다. 이 시간대쯤이면 이재명 이 2차 소환이죠. 이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두 그리고 서로 맞서고 있는 이슈가 지금 이상민 장관의 탄핵이거든요. 예. 이 이슈가 과연 다음 주에 그러니까 오늘부터도 계속 주말을 통해서 장애 집회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한 장애 집회 이태원 참사 관련된 유가족들의 반응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 특히 이제 이 김성태 상무할 전 회장의 대북 선거는 상당히 예민한 이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다음 주 전국에 상당한 큰 영향을 주는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관련돼 있는 검찰 수사 오늘 뭐 진행됩니다마는 뭐 이것 외에도 그러니까 대장동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 외에도 다른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쌍방울과 관련돼 있는 대북 송금 의혹 뭐 이 부분도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지금으로는 주목받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검찰 출신이기도 한 검사 출신인 조홍천 전 의원이 대체로 자기 당의 대표니까 이 혐의 사안에 대해서 훑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방송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가장 민감한 사안이 이 대북 선거과 관련된 부분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공원 이재명 대표 쪽으로 넘어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이 소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계속 검찰 수사는 진행되고 또 김성태 전 회장의 또 비서죠. 비서도 지금 체포 송환이 된 상태거든요. 주말에 들어오나요? 이렇게 또 이제 예. 또 매제인가요? 자금을 관리 위했던 태국 파타야 예. 이 또 대포폰을 6개 가지고 있는 이제 이 비서가 이제 압송이 돼서 들어오는 상태고 또 매제인 자금 관리를 해왔던 뭐 이름 박모 씨인가 양모 씨인가 했던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재무총괄 예. 본부장이었다고 바로 그렇습니다. 하죠. 이제 예. 이른바 금고직이라고 네. 부르거든요. 지금 들어오는 비서는 대포폰을 6개 가지고 있으니까 통신직이 그다음에 매제는 이제 금고직이라고 하는데 이 두 예.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수사가 더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가 양적으로 많이 진행되는 사안들이 이재명 대표는 그만큼 부담도 되고 소명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오늘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곽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적 죽이기 칼춤을 추고 있다. 또 검찰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는데 이 부분 이 대표에게는 지금 이 수사가 억울하게 한 사람의 정적 제거에만 이 지금 윤 정부가 매달리고 있다라는 비난인데 이게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먹힐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50억 그 퇴직금 이거는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분노를 하고 네. 계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 사안과 관련해서 또 이제 제가 뒤에서도 승부처로 얘기하겠지만 그 김건희 오늘 도이치축가 조그착 사건에 대한 예, 예. 1심 판결도 나왔는데 어쨌든 그런 것과 다 연관해서 지금 같이 이재명 말씀하시죠. 뭐 예. 이은영 수장께서는 이제 이번 주 승부처가 김건희 여사 특검과 네.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로 심경적으로 좀 힘들고 괴롭다라는 그런 표현도 하시고 저는 그 회술래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예, 처음 예. 듣는 얘기인데 어쨌든 옛날에 죄인 얼굴에 회치를 해서 뒤에다 북을 달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망신을 주는 그게 회술래라고 하는데 그런 걸 당하는 그런 심정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 검찰 수사가 오늘도 이제 200가지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수사가 길어지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검찰도 상당히 그 입증에 대한 부담감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그 김건희 여사 특검이 다음 주에 저는 그 승부처로 보여지는데 일단 네.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 오늘 1심 판결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주장이 잘못됐다 이렇게 예. 지적을 빠르게 해석을 했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정말로 확실하게 필요한 그런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당히 앞으로 이제 이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좀 대치 정국이 만들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 오늘 그 나온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김건희 여사가 그 이제 판결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검찰 구형보다는 적게 나왔는데 어쨌든 유죄가 나온 점 예. 그리고 검찰하고 법원이 좀 다르게 판단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법원은 5단계로 해서 2차, 3차 포괄일죄로 묶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좀 관여가 돼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민주당이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이 또 김건희 여사 특검과도 이제 연결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재판부 판결 가운데 같이 기소가 됐던 전주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투자를 돈을 댄 사람이죠. 네.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혐의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바와 다르다. 네네. 특검의 그 어떤 지금 그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까요?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법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이제 또 발표를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것이 사법적 사안일까? 그러니까 사법적 사안의 차원이 있고 지금 이제 정치적 사안의 차원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도 아니 사법부에서 검찰에서 또 재판부에서 계속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요. 그 결과를 기다리면 될 일이고 네. 거기에 뭐 정당이 다 뛰어들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민생이 더 중요한데 근데 지금 뭐냐 각상도 전 의원과 관련된 건도 그렇고 지금 이상민 장관과 관련된 건도 그렇고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건도 그렇고 다 정치적 사안이에요. 네. 정치적 사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도 결국 탄핵 가결됐죠.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도 결국 특검법을 진행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리고 이제 대통령 그것이 이 법으로 돼서 넘어온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그럼 결국 이제 여론전이 되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여론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해소의 마지막은 사법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여론은 여론이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곽상도 전 의원이 또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 또는 이 이상민 장관의 탄핵이 어쨌든 간에 본인과 네. 관련된 이 사법적인 의혹은 말끔히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해소를 해야 되는 접근이 예.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론 동향으로 정치권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승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 앤 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